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6일 날 시행된 시험이네요. 자, 문제 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의 당기의 수익 중에서 미수된 금액. 뭐겠어요? 미수 수익이겠죠? 정답은 자, 해서 봅시다. 미수수익 이미 배우셨을 테니까 미수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에 못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미수된 금액. 네, 이것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공한 용역 중에 중요한 얘기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예상한 금액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수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미수수익의 뜻이 되겠네요. 문제 2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하게 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기말 재고가 과소하게 평가되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기말 재고는 매출 원가 계산식에서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당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니까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질 것이고 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은 작아질 것이고. 논리 이해하셨죠? 정리합시다. 일단 기초재고, 당기매입, 여기서 기말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인데 이 기말재고가 작아지니까 뺄 게 작아졌으니까 얘가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커지고 원가를 매출액에서 뺄 건데 이 원가가 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익도 작아지고 영업이익도 작아지고 당기순이익도 작아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의 분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개정 과목. 상품이라는 자산을 사갖고 대변에 나갈 수 있는 건 이제 결제수단이겠죠. 돈을 뭘로 주는가. 현금 나갈 수 있고 보통예금 나갈 수 있고 미지급금은 생길 수 없죠.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거니까. 매상매입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답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관련 매입은 미지급금이 될 수가 없겠네요. 문제 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화재로 인해서 상품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소실됐습니다. 자산이 사라진 거죠. 거래 맞습니다. 영업사원 1명을 월 급여 200만 원에 채용하기로 했다. 거래가 아니죠. 현금을 도난당했다. 상품을 구입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하기로 한 것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토지는 유용자산이고 특허권은 무용자산이고 단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된다가 답이 되겠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겠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넣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의 증가가 생기겠죠. 이게 답이네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니까 얘는 현금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을 사오고 대금을 약소보험을 발행했으니까 지급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 계정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 그거를 이제 분계로 표현하면 1번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2번은 현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금 했으니까 당좌예금. 정답
3번은 당좌 수표 받았으니까 통화 대형증권 현금. 4번은 지급보험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단기 매매 증권.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건 범위를 살짝 넘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나오면은 확실하게 맞는 거 틀린 것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답은 3번.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얘기는 아까 봤던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이 표현이 뭔가 여러분의 범위를 좀 넘쳤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매입 수수료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봐둘 게 단기 투자 자산이 뭐냐.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투자 자산의 과목으로 해서 통합해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수 있어요. 주로 회계 1급 이상에서 출제되는 건데 이 이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도 들어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 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예금, 정기 예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을 모두 다 묶어서 단기 투자 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다. 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가끔 나오네요. 단기 예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유가증권을 모두 묶어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약소금 수취 시 회계 처리 아래의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개정 과목.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상품 매출 전액 약소금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받으름이라고 하겠지. 차변에 답이네요. 그걸 분개를 하면 상품 매출 차변에 받으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죠.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정액법이 아니라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이것도 회계 2급에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법은 대표적인 게 정률법이죠. 초기에 많고 점점 작아지는 거.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배분해서 상각하는 방법. 이게 정답이네요. 3번. 그 다음에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다음에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해서 만드는 방법. 이것도 회계 1급에서나 보는 방법인데 연수 합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매기 균등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눈 것이고, 여기서 말한 1번과 4번의 얘기를 살짝 볼게요. 1번은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즉 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잔존가치를 빼가지고 그거를 분모를 총 추정 생산량, 저 자산을 취득해서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실제 생산량, 이게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분모를 내역연수의 합계로 놓고 그 다음에 분자를 내역연수의 역순, 그러니까 내역연수가 3년이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6분의 첫 번째 연도는 역순이니까 3년, 그 다음 연도는 2년, 그 다음 연도는 1년. 그러니까 얘도 초창기에 좀 많아지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은 회계 1급 정도에서 보는 거고, 우리는 이걸 몰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해상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을 구하랍니다. 취득가액. 자, 처분가액 나왔고 감가상각 노계의 처분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면 이게 이제 이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10만 원만큼. 그러면 처분가액이 100이니까 장부가액이 90이 돼야 이익이 생기겠죠. 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180을 빼가지고 9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70만 원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분가액 빼기 장부가액, 처분가액이 더 크니까 이익이 생겼겠죠? 10만 원만큼. 그러니까 처분가액은 100이고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의 이익이 생기려면 여기가 90이 돼야 돼. 근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이 취득원가가 270에서 180을 뺀 90만 원이어야 10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 자산만 찾으려는 거잖아요.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 예수금도 부채, 선수금도 부채, 임차보증금 자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산은 얼마인가? 기말자산. 자료를 보니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 뺀 거 나왔고, 즉 기말자산을 알아내려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일 테니까 기말부채는 여기 있죠. 기말자본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기말자본을 구하려면 기초자본에다가 이익을 더하거나 손실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본 30만 원에다가 수익에서 비용 뺀 게 50이죠. 그럼 이익 났네. 플러스 50. 이게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은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기말부채가 60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140만 원이 기말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식 봅시다. 여러 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죠. 일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순이익이 50만 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해준 게 기말 자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또는 뭐 이걸 이렇게 넘겨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기말 자산이다. 그래서 14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괄호, 이것은 괄호이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 일시적으로 맡아놓고 나중에 지급하는 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하는 게 뭐예요? 예수금이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것들. 자, 예수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재계수액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것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영업의 비용,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접대비, 판관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 여비교통비, 판관비. 그래서 답은 나와 라가 되겠네요.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복리후생비, 나머지 접대비, 여비교통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15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1부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래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원가만 구하시면 되겠죠.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매출 원가일 거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매출액을 해서 빼시면 되겠네요. 기초상품 재고 24,000원, 단기 매입액 108,000원 더해가지고 기말 2만원 빼. 저기를 매출액에서 빼주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